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양 역사학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한권, 그 첫 문장부터 5번째 장까지 이른바 클리오 프롤로그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제목은 헤로도토스 역사, 프롤로그, 동서 갈등의 신화적 기원입니다. 겨우 5장짜리 서문이 왜 2500년 뒤에도 학자들이 격렬히 논쟁하는 텍스트인지 오늘 영상 끝에서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서양 역사학의 산실이자 고대 산문 문학이 도달한 최고의 성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방대한 서사적 구조물의 문을 여는 제한권 클리오의 프롤로그, 즉 1.1장부터 1.5장까지는 단순한 책의 도입부가 아닙니다. 저자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과거의 파편화된 기억들을 어떻게 직조해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고도의 인식론적 선언문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짧은 서문에서 이오, 에우로페, 메데이아, 헬레네라는 신화 속 여성들의 약탈 사건을 연속으로 배치하여 훗날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질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이 어떤 논리적 궤적과 상호보복의 연쇄를 거쳐 폭발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롤로그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헤로도토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포함한 신화적 과거를 이방인의 시각으로 철저히 합리화합니다. 페르시아의 식자들과 페니키아인들의 입을 빌려 재구성된 신화에는 신들의 개입이나 영웅적 낭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해상무역과 지정학적 이권 그리고 인간의 정치적 오판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호메로스를 정점으로 하는 전통적 서사시 세계관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행위였습니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신화적 전승이 지니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독자에게 폭로하고 저자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최초의 불의한 인간, 즉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로 서사의 초점을 이동시키기 위한 서사적 교량 역할을 합니다. 신화적 시면에서 벗어나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역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 이것이 이 프롤로그의 핵심 의의입니다. 정리하자면 프롤로그는 2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 신화의 합리화입니다. 이방인의 시각을 빌려 신화적 과거를 합리화하되 신들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해상무역, 지정학적 이권, 인간의 오판이라는 현실주의 언어로 재해석합니다.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 에우로페를 납치했다는 신화는 이 서문에서 단순한 해상 약탈 사건으로 번역됩니다. 둘, 역사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신화적 전승이 지닌 근본적 불확실성을 독자 앞에 노출시킨 뒤 헤로도토스는 스스로 신화 판단을 중단하고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라는 실체적 인물로 논의를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역사적 방법론 선언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프롤로그의 첫 문장에서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작업을 2개의 핵심 그리스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히스토리아이의 아포덱시스, 즉 탐구조사의 제시입니다. 히스토리아이는 과거를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오니아 자연철학자들의 방식을 이어받아 세계현상과 인간 행위의 인과관계, 즉 ITR을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추적하는 지적 탐구입니다. 아포덱시스는 재판이나 공공집회에서 논증과 증거를 대중 앞에 내놓고 증명하는 행위를 암시합니다. 구전 중심 사회에서 청중 앞에서 낭독하는 성격이 짙었다고 볼 수 있죠. 저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경이로운 업적, 즉 에르가가 시간과 함께 잊히지 않도록 그 명성, 클레오스를 보존하고 그리스인과 이방인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된 원인, ITR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1장부터 1.5장까지 각 장의 내용과 논리 전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화자를 자신과 철저히 분리하여 페르시아의 식자들과 페니키아인들의 입을 빌려 서술합니다. 이를 통해 신화적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당대 지식인 사회의 수사학적 논쟁 방식을 차용합니다. 1.1장입니다. 장대한 서문 직후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식자들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동서양 분쟁의 원인 제공자는 페니키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페니키아인들은 원래 홍해, 당시 에리트레아 헤라 불리던 지역 연안에 살다가 지중해로 이주했습니다. 정착 후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산물을 싣고 원거리 해상무역을 시작했고 어느 날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번성하던 폴리스 아르고스에 도착합니다. 상륙한 지 5에서 6일째, 거의 모든 물건을 팔았을 무렵 아르고스 왕 이나코스의 딸 이오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배 근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순간 페니키아 선원들이 이오를 포함한 몇몇 여성들을 납치해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전통 신화에서 제우스의 욕정, 헤라의 질투, 쇠파리에 쫓겨 세상을 방황하는 이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소거됩니다. 오직 무역상들의 우발적 범죄만 남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것이 동서양 분쟁의 서막이자 제일의 불이라고 규정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오 납치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리스인들, 헤로도토스는 지리적 정황상 크레타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이들이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 티로스에 상륙해 왕의 딸 에우로페를 납치합니다. 페르시아 식자들은 이 지점까지를 눈에는 이에는 이방식의 등가적 보복이라 평가합니다. 양측의 범죄적 부채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제우스가 아름다운 황소로 변신해 에우로페를 납치했다는 신화적 환상은 완전히 지워지고 정치적 현실주의의 언어만 남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일종의 잔혹한 평화가 성립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형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후 흑해 연안 콜키스 왕국에 항해하여 본래 사업인 황금 양털 탈취를 완수한 뒤 콜키스 왕의 딸 메데이아까지 납치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의입니다. 분노한 콜키스 왕이 사절을 보내 딸의 반환과 배상을 요구하자 그리스인들은 아르고스에서 이오가 납치되었을 때 자신들도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했음을 내세우며 이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확립됩니다. 배상을 거부하는 악의적인 선례입니다. 이 선례가 이후 트로이아 전쟁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전체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됩니다. 메데이아 사건으로부터 두 세대가 흐릅니다. 트로이아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우리에게 파리스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 앞선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는 이런 추론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메데이아 납치에 대해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 나도 그리스 여성을 납치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헤로도토스가 오판이라 부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결국 파리스는 스파르타로 건너가 헬레네를 납치합니다. 그리스인들이 헬레네를 돌려보내고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트로이아인들은 즉각 메데이아 사건을 거론합니다. 자기들은 배상도 안 하고 약탈물도 안 돌려줬으면서 이제 와서 남에게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중잣대를 조롱하며 거절하죠. 이 오판의 구조, 즉 과거의 선례를 근거로 자신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은 이후 리디아의 크로이소스가 델포의 신탁을 잘못 해석해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오판으로 그대로 반복됩니다. 프롤로그에서 이미 책 전체의 핵심 패턴이 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페르시아 식자들은 일련의 사태 전체를 평가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납치극들까지는 양측 간의 단순한 사사로운 범죄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헬레네 납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인들이 유럽을 공격하기 전에 그리스인들이 먼저 아시아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여성을 납치하는 건 분명 불의하지만 이미 납치된 여성을 위해 복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현명한 자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면 납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논리가 얼마나 냉소적이고 문제적인지는 이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자기 여성이 납치되었을 때 무력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인들은 단 한 명의 여성을 위해 대규모 함대를 조직해 아시아를 침공하고 프리아모스의 제국을 파괴했다고 비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페르시아인들은 아시아 대륙은 자신들의 고유 영역, 유럽과 그리스인들은 영구히 분리된 이질적 영역이라는 확고한 이분법적 지정학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후반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전체의 이념적 복선입니다. 1.5장에 이르러 서술에 극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오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이설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오를 무력으로 납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오가 아르고스의 정박한 배의 페니키아 선장과 스스로 동침하였고 이후 임신 사실을 깨달은 이오가 부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자발적으로 페니키아인들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반론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이오가 자발적으로 배에 탔다면 페르시아 식자들이 구축한 제일의 불에 상호보복의 연쇄라는 논리 전체가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상호보복의 기원 논리 자체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충하는 이야기를 나란히 제시한 직후 헤로도토스는 이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판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신화적 전승의 근본적인 모순과 파편성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직접 알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최초로 불의를 행한 인물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로 논의를 옮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방법론적 전환은 역사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번영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과거에 위대했던 도시가 작아지고 지금 위대한 도시가 과거에는 작았을 것이기에 크고 작은 도시들을 모두 동등한 가치로 다루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사의 가변성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자 이후 크로이소스와 키루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팽창과 몰락을 관통하는 티시스 응보의 논리를 미리 설계한 것입니다. 신화의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크로이소스 중심의 보편적 역사관을 천명하는 이 순간 헤로도토스는 최초의 역사가로서 공식 선언을 합니다.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오 약탈. 아르고스의 이오가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이집트로 납치됩니다. 화자는 페르시아 식자들이며 이것이 제1의 불의입니다. 두 번째, 에우로페 약탈. 티로스의 에우로페가 그리스인 아마 크레타인에게 납치됩니다. 화자는 페르시아 식자들이며 양측 범죄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보복적 평형입니다. 세 번째, 메데이아 약탈. 콜키스의 메데이아가 그리스인에게 납치되고 배상이 거부됩니다. 제2의 불의이며 악의적 선례가 확립됩니다. 네 번째, 헬레네 약탈. 스파르타의 헬레네가 파리스에게 납치됩니다. 파리스의 오판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트로이아 전쟁. 그리스 연합군이 아시아를 침공합니다. 과잉 보복이자 동서의 영구적 분단이 성립됩니다. 여섯 번째, 페니키아인의 반론. 이오아이오의 자발적 도피를 주장하며 상호 보복 기원 논리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인들의 주장은 극히 합리화된 산술적 평형 원리를 따르지만 페니키아인의 반론이 제기되는 순간 그 정교한 논리는 근본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 화자 간 시각 교차가 헤로도토스가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서사의 축을 옮기는 완벽한 논리적 명분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 테마와 모티프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프롤로그가 크로이소스, 키루스 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방법론을 이해하려면 후대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와의 비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탐구의 제시로 정의했다면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저술을 서술기록이라 불렀습니다. 핵심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술 목적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인간의 경이로운 업적과 명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투키디데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적 교훈, 영원한 소유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둘째, 인과율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오판, 자만 즉 휘브리스, 운명의 순환, 그리고 신적 개입이 혼재합니다. 반면 투키디데스는 철저한 인간 중심주의로 정치군사적 역학관계와 권력 욕구만을 원인으로 삼습니다. 셋째, 사료 다루기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의 주장과 페니키아인의 반론처럼 상충하는 이설들을 병기하며 독자의 주체적 판단을 유도하는 다원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개연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가장 정확한 사실을 확립하는 과학적 귀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프롤로그는 이 다원적 방법론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교를 표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술 목적, 헤로도토스는 경이로운 업적과 명성 보존, 투키디데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적 교훈. 인과율, 헤로도토스는 오판, 운명의 순환, 자만의 혼재, 투키디데스는 정치군사적 역학관계와 권력 욕구. 사료 다루기, 헤로도토스는 다양한 이설 병기, 다원적 포용, 투키디데스는 하나의 사실 확립, 실증적 귀납. 이 두 역사가는 서양사학사의 두 개의 거대한 기원을 형성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위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신화적 약탈 설정이 어떻게 크로이소스 키루스 서사와 구조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역사 독해의 진짜 핵심입니다. 프롤로그의 여성 약탈 이야기들은 개인적 정념이나 영웅적 명예의 발로가 아닙니다.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계산하고 과거의 부채를 안 갚음하는 건조하고 정치적인 인과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합리화된 신화관을 제시한 직후 논의를 중단하고 내가 그리스인들에게 최초로 불의를 행한 인물로 확실히 알고 있는 자 크로이소스로 조명을 이동시킵니다. 이것은 검증 불가능한 신화적 심연에서 벗어나 경험적 증거와 구체적인 지정학적 행위에 기반한 진정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기념비적 선언입니다. 신화시대의 여성 약탈이라는 상징적 경계 넘기는 역사시대에 이르러 폴리스 단위의 영토 침략과 종속이라는 제국주의적 현실로 진화합니다. 프롤로그 1.5장의 선언, 인간의 번영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철학은 크로이소스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으로 실증됩니다. 크로이소스는 소아시아 연안의 그리스계 이오니아 도시들을 최초로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한 인물로 신화적 차원에 머물던 동서 갈등을 물리적 현실로 격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믿고 자만합니다. 아테네의 지혜로운 입법가 솔론으로부터 끝을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지만 무시하죠. 결국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의 키루스에게 패배하고 화형대에 오릅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솔론의 말을 깨닫고 그의 이름을 3번 부르짖습니다. 이 1.86장의 화형대 장면은 프롤로그에서 심어진 원인과 응보의 거대한 순환고리가 완벽하게 맞물리며 닫히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프롤로그와 이후 서사 사이의 구조적 메아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파리스가 그리스인들이 메데이안 납치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나도 괜찮을 것이라 오판한 구조는 크로이소스가 델포의 신탁, 네가 강을 건너면 대제국이 멸망한다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키루스를 선제 공격하는 치명적 오판으로 그대로 변주됩니다. 그리고 더 큰 구조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프롤로그에서 아시아는 우리 것, 유럽은 이질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적 지정학관을 스스로 정립했는데 후반부에서 다레이오스와 크세르크세스가 헬레스폰토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팽창하려 할 때 바로 자신들이 설정했던 이념적 지리적 경계를 스스로 위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이에서 파멸을 맞이하는 근본적인 역사적 이유로 작동합니다. 신화적 여성 약탈이라는 상징적 선 넘기 모티프가 역사시대에 이르러 제국의 군사적 영토 침탈이라는 실체적 억압으로 확장되면서 책 전체를 꿰뚫는 플롯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현대 학계가 이 프롤로그를 두고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 1은 정보원의 진실성 문제, 이른바 거짓말쟁이 학파 대 문학적 관습 논쟁입니다. 가장 도발적인 주장은 데틀레프 펠링의 1971년 저작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펠링을 위시한 거짓말쟁이 학파는 프롤로그의 페르시아인과 페니키아인의 주장이 순전한 헤로도토스의 창작이자 독자를 기만하기 위한 위조된 인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핵심 근거는 이렇습니다. 신화 속 그리스 영웅들의 사건을 페르시아인이 이토록 자세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적 합리주의 틀에 맞춰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존 굴드와 데이비드 아셰리 같은 권위자들은 정보원의 실제성 여부에 매몰되지 말고 이를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산문 문학의 고유한 문학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캐롤린 디월드 역시 서사 분석을 통해 정보원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독자가 이야기에 무비판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인식론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자를 능동적 비판 주체로 세우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쟁점 2는 이 프롤로그가 동시대 지식인들에 대한 패러디라는 해석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프롤로그가 당시 이오니아 지역 산문 작가들과 아테네를 풍미하던 소피스트들의 담론을 날카롭게 패러디한 것이라고 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 신화를 냉혹하게 합리화하고 여성을 비하하며 정치적 이권 다툼의 도구로 축소하는 모습은 전통적 윤리와 종교적 가치를 해체하며 힘의 논리를 설파하던 소피스트들의 궤변을 고스란히 모방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를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소피스트적 타자로 형상화함으로써 도덕적 신적 차원을 소거한 기계적 인과율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한계가 명확한지를 은연중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도덕적 책임감과 보편적 역사관이 동시대 다른 지식인들보다 훨씬 우월함을 입증하려 했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입니다. 쟁점 3은
프리아멜이라는 수사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도널드 레이타이너와 윌리엄 레이스 등은 프롤로그를 수사학적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프리아멜이란 고대 그리스 시문학과 연설에서 사용되던 수사법입니다. 여러 대안이나 사례들을 먼저 장황하게 나열한 뒤 그러나 라는 극적인 반전과 함께 진짜 하고 싶은 핵심 주제를 마지막에 강력하게 부각하는 방식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아득한 과거의 신화적 납치극들을 나열하여 독자의 시선을 끈 뒤 1.5장에서 그러나 나 자신은 이라고 선언하며 신화 판단을 기각하고 크로이소스를 지목하는 것이 바로 이 프리아멜 구조입니다. 레이타이너는 이것이 단순한 에피소드 나열이 아니라 역사학의 진정한 출발점을 선언하는 고도의 역사가적 패턴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쟁점 4는 헤로도토스와 호메로스의 관계, 즉 상호 텍스트성 문제입니다. 크리스토퍼 펠링, 요나스 그레틀라인, 존 마린 콜라 같은 학자들은 프롤로그가 일리아스 및 오디세이아와 맺는 깊은 대화에 주목합니다. 일리아스는 도입부에서 신들의 노여움을 전쟁의 원인으로 즉각 제시하고 서사에 돌입하는 반면 헤로도토스는 신적 개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직 인간의 행위와 원인을 추적합니다. 또한 1.5장의 선언, 크고 작은 도시들을 모두 다루겠다는 구절은 오디세이아 서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고 묘사되는 오디세우스의 여정과 의도적으로 궤를 같이 합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거대한 관습, 즉 명성 보존과 인간 업적 찬양을 계승하면서도 초자연성을 벗겨내고 인간의 정치적 오판과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비극에 집중함으로써 헤로도토스는 시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산문 서사시학을 정립했다는 것이 이들 연구의 중론입니다. 여기까지가 헤로도토스 역사 히스터리즈 제한권 프롤로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4가지 쟁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짧은 서문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허무맹랑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화자의 시점을 빌려 진실을 교차 검증하고 제국주의적 팽창과 인간의 필연적인 몰락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신화적 메타포를 통해 예열하는 이 5개의 장은 인류가 세계와 역사적 진실을 인식하고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적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번영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2500년 전 헤로도토스의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